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나고 정말 너무나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자주 보던 채널에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 힘들게 자랐어요. 저는 사실 고아거든요. 고아이지만 저에게는 1살 형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저희가 엄마에게 버려졌을 때 형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지요. 형이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다. 알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만 믿어. 1살 터울인 형과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텃세가 심한 고아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짐승처럼 살았던 게요. 어떻게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서 고아원에서 주는 빵을 하나 받아왔지요. 그리고 그 빵을 옷 속에 잘 숨겨서 고아원 뒤에 있는 100년 된 느티나무 뒤에서 둘이서 나누어 먹었어요. 고아원에 있는 형들은 항상 저희 것을 뺏기 바빴고 저희 형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장인애들한테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막 형 뺨을 때리면서 야, 니 미쳤냐? 그 빵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니네 형제가 안 먹어야지 내가 그 빵을 2개씩 먹지. 내 동생 주려고 하나 가지고 갔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선착순 1등에서 빵 하나 가지고 온 건데 그것까지 너네한테 줘야 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형은 참다 못해 그 깡패 같은 고아원 형님들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그 형님들은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소리를 빽 지르면서 갑자기 형의 얼굴을 막 때렸고 형은 피토하면서 얻어맞았어요. 어린 저는 우리 형한테 뭐 하는 짓인데 하지 말라고. 그러자 그 무서운 형은 저를 때리려고 했고 그 순간 제 친형은 야, 이 괴물아, 내 동생 때리지 말고 차라리 나를 때려. 나 때리는 것은 괜찮지만 내 동생 때리는 것은 절대 죽어서도 용서 못해. 형은 말 그대로 온몸으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진짜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항상 고아원 울타리 안에서 바깥을 지켜보았어요. 책가방을 메고 학교 끝나고 엄마 손잡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동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남자 둘인 저희 형제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라서 더 좋은 곳에서 저희가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를 버렸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보육원에 저희를 맡겼지만 어린 나이에 저희 형제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전쟁이었고 잠에 들 때면 변태 같은 형들이 동성을 추행하기 때문에 온몸을 이불로 꽁꽁 감추는 게 일상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저희 형제를 불렀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다. 원장님이 너희 입양처를 찾았어. 너희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양부모님들이 나타났거든. 저는 순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지옥 같은 고아원을 벗어나는 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어요. 신난 저는 고아원 원장님에게 팔짝 뛰면서 그럼 형이랑 저랑 같이 입양되는 거 맞죠? 그럼 저희 같이 입양되어서 이곳 탈출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원장님은 저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대답을 피할 뿐이었지요. 한 명은 미국에 갈 거고 한 명은 한국에 있을 거야. 둘 다 입양되는 것은 맞지만 함께 입양되는 것은 불가능하단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저 입양 안 될래요. 저요, 형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형이랑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제발요.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형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원장님과의 대화가 끝나고 형은 제 손을 잡고 보육원 뒤에 있는 느티나무로 데려갔어요. 라온아, 형 말 잘 들어. 너 입양 가야 해. 형이랑은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어. 내가 미국으로 갈게. 너 한국에 남아있어. 그리고 너 무조건 형이 찾으러 올 거니까 그 전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알겠지? 형이 말했지? 형은 너 지켜줄 거라고. 그 약속 무조건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양 가서 잘 살아. 여기 보육원에 있으면 지옥에 있는 거랑 다름없어. 그러니까 형 말 듣고, 알겠지? 형은 저에게 울면서 말했고 저 또한 펑펑 울면서, 형, 우리 안 떨어지면 안 돼? 우리는 하나잖아. 왜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데? 우리 다시 못 만나면 어떡해? 어떻게 하냐고. 형은 단호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입양되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기는 너무 힘든 곳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형은 잠깐만 기다려 라온아. 그리고 작은 문구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늘이랑 검은색 사인펜을 가지고 왔어요. 너 형이 꼭 찾는다고 했지? 형이 보고 싶을 때, 형이 널 안 찾으러 올까봐 걱정될 때 이걸 봐. 갑자기 형은 제 팔목을 잡더니 팔뚝을 바늘로 푹 찔렀어요. 아! 형 뭐 하는 거야? 아프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지요. 형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이거 너랑 나랑 약속이야 하면서 저희만 알아볼 수 있는 문양으로 상처를 낸 뒤 거기에 사인펜으로 막 칠한 거였어요. 문신을 새긴 거였죠. 야매 문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펑펑 울기만 했고 형은 자기의 허벅지에 그 문신을 새겼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서로를 찾을 때 알 수 있게 하는 증표가 될 거야. 알겠지?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아 입양되었고 형은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공항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따라가면 마음 떼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보육원 원장님이 말렸지요. 그렇게 형과 떨어진 이후로 제 인생은 정말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저는 입양 간 지 3년 만에 파양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의 양부모님께서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해주었지요. 네가 라온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너를 원했는지 몰라. 여기에 와줘서 정말로 고마워. 우리가 칭찬해줄 거야. 양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신경 써주셨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 12년 동안 불임 부부로 살았던 양부모님들에게 아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찬밥 신세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뒤 양엄마는 아이를 키우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양자인 저에게 풀었습니다. 에휴, 내가 미쳤다고 너를 입양해서 고생을 아주 2배로 하고 있어.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쳐. 아주 미쳐 죽겠어. 저는 환대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집에 있으면 지옥 같았고 밖에 나가도 저는 항상 겉돌았지요. 그러다가 양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미안한데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너는 네 살 길 찾아서 가렴. 이 정도 너를 거두어서 키워줬으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알겠니?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날 저는 파양되었어요. 3년 동안 입양되어 양부모님 손에서 큰 만큼 상처도 깊었지요. 저는 다시 지옥처럼 느껴지는 보육원에 들어가야 했어요. 정말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저요? 보육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형들한테 많이 맞은 줄 몰라요. 야, 죽을래? 니 같은 애들은 기를 죽여놔야 제맛이야. 니 파양당했다며? 어디 니가 문제가 많으니까 파양을 당하겠지. 안 그래? 너 같은 놈은 우리가 밟아줄게.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형들은 무자비하게 저를 팼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친형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동생인 나를 지키겠다고 나 대신 맞고 눈물이 났어요. 형, 나 죽기 싫어. 형 살려줘. 죽어가는 목소리를 내던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뜬 곳은 병원이었어요. 형들이 저를 때리다가 제가 피토하며 쓰러진 거고 뒤늦게 원장님한테 그 모습이 발각되어서 저는 병원에 실려온 거였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원장님, 저요. 여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저 그냥 혼자 살래요. 죽는 것보다 보육원에서 형들이랑 같이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원장님, 제발요. 저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원장님에게 말했고 원장님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리저리 다른 보육원을 돌아다니다가 수녀님들이 돌봐주시는 한 단체에 들어가서 중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나와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때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서 선택한다면 혼자 살 수 있었거든요. 대학도 안 나오고 제대로 된 밥벌이 도구도 없는 제가 입에 풀칠하기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했고 언젠간 우리 형님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죽기 살기로 공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했고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배달 장사도 했고요. 항상 일 끝나면 저는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나 무조건 성공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형님 보러 가야 해.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그리고 형님 보러 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미친 듯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머리도 없는 저였지만 이악 물고 공부하니까 뭐가 되긴 되더라고요. 확실히 꾸준히 하니까 어느새 저는 영어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희 고깃집 사장님이 서울대를 나오셔서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운영하셨는데 외국에서 온 손님한테 제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을 보고 너 여기서 알바하지 말고 더 큰 몰에서 놀라고 하면서 무역 관련한 회사에 저를 꽂아주신 겁니다. 라온이 네가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고 또 내가 사정을 들어보니 참 딱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너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기에 꽂아준 거니까 열심히 살아. 알겠어? 저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무역과 건설업을 함께하는 한 중견회사였습니다. 한참 제가 들어갔을 때 중동으로 직원들이 파견을 많이 갔던 때였고 저는 그 과정에서 통역을 하거나 영어로 된 문서를 번역해서 처리하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라온씨, 자네는 대학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자네를 그렇게 영어 공부하게 만든 원동력이 무엇인가? 저는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는 형을 보러 가려고 영어 공부했어요. 형님이 미국에 있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형님을 보러 가야죠. 저는 씩 웃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제가 성실하고 멋지다고 하면서 일할 기회를 참 많이 주었어요.
매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은 기회가 파생되었고 저도 중동으로 출장을 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중동에 한번 갔다 오면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스펙도 쌓이고 저는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동에 간 저는 참 타지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문화적으로 거기 사는 사람들이랑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아무래도 주변에 한국인이 없으니까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럴수록 형이 더 보고 싶었지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형님을 무조건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문의도 해보고 형님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제가 입양된 그 첫 보육원에서 입양간 아이들 자료가 다 파기되어서 아예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다 사라진 거였어요. 그 보육원에 세금이랑 후원금 관련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그 자료들을 다 파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체념을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살다가 결혼했어요. 참 제 인생도 기구한 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와 결혼한 여자가 저를 상대로 사기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꾸준히 일만 해서 모은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 돈을 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사실혼을 맺은 남자가 있었는데 저에게 그걸 속이고 제 돈을 야금야금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하느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련만 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스러운 시련만 주시는 겁니까? 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두 번째 이별을 또 겪고야 만 거였어요. 형님과의 이별, 그리고 아내와의 이별. 이별이라면 학을 뗄 정도로 너무나도 지쳐버린 저는 또다시 이별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안 펴지고 온몸이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죠.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이고 척추가 시리듯이 아픈 거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저는 그저 이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근육 경직이 많이 되어 이런 증상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허리가 아플 때면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거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놓는 걸로 타협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점점 허리를 펼 때 온 신경이 찌릿찌릿하더니 아예 허리를 펼 수조차 없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회사도 나가지 못했어요. 아니, 허리가 안 펴지니 회사를 갈 수 있어야지요. 한스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급한 대로 저는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지요. 거기서 판정받은 것은 희귀병을 제가 앓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자분은 척추성 근위축증을 앓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의료진들도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적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놓아드리거나 통증을 좀 없애줄 수 있는 약을 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네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습니다. 저의 병은 논문으로는 신생아들에게 많이 발병되는 병이었어요. 척수와 뇌간의 운동신경세포 손상으로 인해서 근육이 수축되어 신체 일부분이 굽어지는 병이었지요. 아마도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속절없이 망가져가는 등을, 척추를 아무런 치료도 하지 못하고 견뎌내야 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굽어지는 등,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고 울었던 적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고 죽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건강하고 열심히 살 때는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더니 아프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더 이상 빨아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떠나간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번개탄도 사고 막 죽겠다고 연탄도 피운 적 있어요. 하지만 죽음이 눈앞에 올 때마다 형은 보고 죽어야지. 그래도 형이 날 찾으러 온다고 했으니까 형은 봐야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불을 끄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신 분은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렇게 막막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회사에서 연을 맺은 한 분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SMN 단백질 관련해서 미국에서 임상실험이 진행되나봐. 자네 SMN 단백질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야? 물리치료 지금 받고 있는 거지? 동양인 유전자 관련해서도 임상실험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신청해봐.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저의 전임이인 한양대 병원 교수에게 물어보았고 주변의 도움으로 임상실험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임상실험 대상자가 되었고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 미국으로 날아가야 했습니다. 제가 받는 치료가 초반에 임상치료를 할 때 표적 항암 치료처럼 개인의 피 분석을 통해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 연구센터에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영어를 열심히 한 덕에 미국에 가서 의사소통이나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없었어요. 좋았던 것은 구분 등을 보는 시선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웠다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저를 보고 간단한 이름과 개인정보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호사가 저를 보는 눈빛이 좀 신기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놀랍기도 하고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죠. 왜 나를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지? 뭐지? 싶었습니다. 눈만 껌뻑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가 의사를 데리고 오는 거였습니다. 멀리서 간호사의 손에 이끌려 들어오는 의사. 간호사는 그 의사에게 영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해석하자면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긴 분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한국에 동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름이 라온 씨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말해준 동생 이름이랑 똑같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빨리 와서 봐요. 그 소리를 듣고 저도 고개를 들어서 그 의사쌤을 보았고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잃어버린 나의 형님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그 의사는 저를 본 순간 손에 있던 진료 차트를 놓아버리고 손을 발발발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너 라온이 아니니? 저는 순간 참아왔던 서러움과 서글픈 마음이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말도 안 섞고 얼굴만 봤는데 저희 서로는 저희가 형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 어떻게 여기 먼 타지에서 만나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형님, 제가 형님을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형님은 저 왜 안 찾으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라온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너 찾는다고 한국에 3번이나 갔었어. 그런데 갈 때마다 너에 관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매번 실패하고. 라온아. 저희 둘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희 소식을 들은 거기 연구센터 사람들이랑 의사들이 싹 다 나와서 저희를 보러 왔지요. 동생을 찾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형은 하도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에 가야 한다고, 우리 동생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입양아에 동양인 출신 의사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잘 저희 형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의문이 들 수 있었지만 저는 바로 형을 보자마자 제 팔뚝을 올렸어요. 형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느티나무 아래에서 형님이 제 몸에 새겨준 거 아닙니까? 우리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바로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님이 이렇게 새겨주신 거 아닙니까, 형님? 형은 바로 자기 바지를 푹 찢었어요. 한순간에 거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형님을 보았고 허벅다리에 있는 문신을 형님은 보여줬지요. 그때 또다시 저희는 확실히 저희가 형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목을 놓아 펑펑 울었어요. 서로 서로를 찾았다고, 드디어 우리 만났다고 하면서요. 진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라온아, 우리 어떻게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서야 만날 수가 있니? 이게 운명의 장난이 아니면 도대체 뭐니? 나 미국에서 입양되고 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 받았어. 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도 있어. 너는 어땠어? 형님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서 서글프게 가족도 없이 파양되어서 살아왔던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형님, 저 완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형님 때문에 죽으려고 하던 거 마음 접고, 우리 형님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 다잡고, 진짜 연탄불 끈 것도 몇 차례나 있었어요. 저요, 한국으로 입양된 이후에 3년 만에 파양되고 그 다음에 보육원으로 들어가서 매 맞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형님은 그래도 좋은 곳에 입양 가서 잘 사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형님. 형님, 저 대신 형님이라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되었어요. 저는 희귀병 걸려서 죽으려고 했는데 진짜로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제 이야기를 들은 형님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그저 네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입양되어서 잘 사는 줄 알았다고 진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형님도 입양되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은 자기가 외국으로 입양되는 게 동생에게는 좋을 것 같아서 고생할 거 각오하고 미국행을 택한 건데, 오히려 동생이 한국에서 죽을 만큼 고생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형님 너무 놀란 거고 저에 대한 죄책감이 쏟아진 거였습니다. 라온아, 형이 미안해. 형이 조금 더 너를 일찍 찾았어야 하는데, 이제 너한테 그 약속 지킬게. 널 지키고 널 보호해준다는 그 말 지킬게. 형 옆에서 살자. 저는 그렇게 형님과 함께 그날 임상시험을 위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행복이 계속 갈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형님, 나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서 무서워요. 자고 일어나면 이게 다 거짓이면 어떡해 해요? 그러면 나 슬퍼서 어떻게 살아요, 형님? 형님. 수면 마취를 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형님이 저를 떠나갈까봐 무섭더라고요. 형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내 동생 떠나지 않아. 이제는 우리 성인이고 우리 삶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온아. 수면 마취가 끝난 후 눈을 떴을 때 형님이 제 곁에 있는 걸 본 순간 안심이 되었고, 진짜 지금 현실이 맞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고생한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해서 고생한 거구나 싶었지요. 형님 덕분에 저는 임상시험에서
조금 더 의료진들이 신경을 써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임상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게 효과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혁신적인 치료제라고 한동안 난리였던 mRNA 제제로 10년 만에 글로벌 SMA 진료 지침이 개정될 만큼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준 치료제였어요. 정말 기적처럼 제가 그 치료제의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된 거고,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저를 괴롭혔던 신경계 이상이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척수강 안에 뇌 척수액내로 들어가는 약물을 주입했어요. 그래서 저는 SMN 단백질에 문제가 있던 부분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고, 진짜 거짓말처럼 꼬부랑 할머니처럼 굳었던 저의 허리가 점점 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제 고개가 배꼽까지 구부러져 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면 통증이 극심해서 날이 갈수록 허리를 점점 더 숙이는 형태가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약을 투여하면서 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졌고, 저는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허리의 근육을 키우고 점점 허리를 곧게 펼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 놓았고, 2년간의 약 투여 끝에 저는 결국 허리를 온전히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기적에 가까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병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제가 병도 다 낫게 하고 제 인생에 기적이 펼쳐진 겁니다. 이게 바로 2016년에 새로 발표된 전 세계의 수많은 아이들과 아픈 사람들을 구해준 스핀이라는 약이에요. 정말 누군가의 노력과 투자로 인해서 제가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이 동행했던 거였어요. 그 연구부서에서 의학연구의사로 근무했던 형이 저를 살린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형수님을 만나고 형의 딸도 만나며 정말 행복한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형님은 이제라도 너를 만나서 내가 마음이 편하다. 항상 나는 너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 하는 게 나의 인생 플랜에 항상 있었거든. 네가 없으면 안 되고 내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어. 이상했어.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해. 정말 풀어야 할 숙제를 다 풀고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형님의 말에 저는 100번 넘게 공감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허리도 펼 수 있게 되고 제 인생에 꽃이 핀 것 같아요. 저 이제 형님 미련 없습니다. 이제는 오래 살고 싶어요. 전에는 빨리 죽고 싶고 내가 왜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오래오래 살아서 형님 딸이 대학 가는 것도 보고 싶고 형님이랑 이런저런 곳 많이 놀러 가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하다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뭘 하든 저는 혼자였거든요. 항상 보호자란에 누구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될 때 손을 뻗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적으로 기댈 곳이 없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항상 우울하고 외로운 게 저의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아니 30년 만에 저에게 행복이 찾아올 줄 몰랐어요. 어찌 보면 참 오래 걸린 거였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형님을 찾고 행복해진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저는 한국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아내와 딸이 있는 형님은 미국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형님이 있는 미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남은 짐들과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저의 사연을 알고 있는 한양대 병원 교수님은 자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 하더니 결국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자네한테 생기네. 나는 자네가 행복했으면 하고 바랐는데 결국에 이렇게 허리도 다 낫게 되었고
참, 하늘은 자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다 아는 모양이야. 그렇지? 그래서 자네가 지금 이렇게 그 보답을 받는 거고, 나도 한국에서 열심히 자네를 응원하겠네. 항상 힘내고 자네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 그 마음 항상 마음에 품고 살게나. 가슴이 찡했습니다. 생각보다 나를 응원해주신 분이 많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저는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형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형수님과 조카는 너무나도 착하고 따뜻한 분들이라서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면서 오랜 시간 만난 가족처럼 반겨주었네요. 한국에 있을 때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게 저에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둘 다 되기도 하니까 저는 미국에 온 한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이드였지요. 외로움을 잘 타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감정을 교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중에 뉴스에서 나오는 신약 개발 소식을 듣고 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누군가 연구실에서 진한 땀을 흘리며 남을 위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들의 노고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가족 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컴퓨터를 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더라도 인생을 포기하진 말아요. 충분히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